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야! 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풍성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해주실 탈북 미남 미녀분들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한 식구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배꼽 인사. 예, 너무 예쁘네요. 자, 현재 한민족 사랑교회에서 탈북민을 위한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최금호 목사님 또 나와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한민족 사랑교회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또 교회에 정착시켜서 300기도원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일꾼을 키우는 것이 그 기본 사명이고 네. 또 내 쪽으로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을 예, 그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사서 네. 북한에 몰래 딜을 보내서 오. 전화로 네. 예, 전화로 이제 다 인도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윤길 저 우리 행주님도 네.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세요. 예, 몇 년 동안 저희 교회 다니시고 예. 그런 인연이. 우리 강청환 또 저 대표님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댔고 아유, 다 뭐 아시는 인연이시네. 분들이시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그 워킹맘 슬기 씨 요즘 네. 방송을 통해서 일상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차 안에서 뭐 그 쉰 김밥 먹는 장면 진짜. 우리 정말 눈물이 다 뻔했어요. 글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 생활력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어머니들 정말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슬기 씨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 자유에서 나오죠. 정답. 그럼요. 우리 야. 슬기 언니, 또 유나 씨, 또 우리 신변 구정! 아, 그럼요. 우리 천안 형제님, 진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늘 얘기 나누고 우리 선아 언니가 항상 저한테 늘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윤영미 선배님 항상 또 문자로 예쁜 사진 우리 같이 찍은 거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고생했다고 저한테 네, 또 토닥토닥 해주시면 그 오빠는 좀 하세요, 저한테. 예, 예. 농담입니다. 예. 참 애리 키우느라고 바쁘셔서. 아, 그거 알죠, 알죠. 애들들. 네. 좋은 기운 받아서 저도 둘째, 셋째 낳으려고 아우, 좋습니다. 항상 좋은 기운 받아가고 있어요. 예, 예. 네네. 뭐 아까 10년 고정 이렇게 하셨는데, 10년이 아니라 몇 년 내에 우리가 오 자유여가 아니라 뭐 자유 얻었다 뭐 이런 통일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지현 씨도 뭐 네. 3L이 아빠로 굉장히 바쁘죠. 아. 바쁘게 사시잖아요. 이번에 뭐 레크레이션과 교수가 되셨다고. 네네네네. 진짜? 아, 근데 뭐, 이게 학교는 제가 세라믹공학과를 나왔는데, 1년만 다니고, 이제 바로 개그맨이 돼서, 네네. 사실 뭐 교수로서 제가 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실전이 말고, 중요하죠. 다른 것들을 많이 보셔서, 네, 이제, 네. 노력을 해야죠. 뭐 하는 교수요? 그냥 레크레이션도 있지만,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그 기획하는 뭐 그런 맞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잘생긴 탈북 미남이 나오셨는데요. 누구시여? 박슬기 씨가 특별히 소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유 리포터. 여러분들의 리포터 박슬기가 리포터, 왔습니다. 리포터. 자, 오늘 오 자유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와 계십니다. 자, 북한 특수부대 폭풍 군단이지요. 오. 그곳의 출신으로 와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쇼생크 탈출의 정말 현실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 새터민 라운지 대표 이윤길 씨를 소개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윤길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고요. 2006년 7월에 탈북해서 2007년 2월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탈북하던 당시는 27살이었고 네. 현재 남한에 정착한 지 13년 돼서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한국 나이, 뭐, 그러니까 남한 나이, 북한 나이 똑같죠?
북한은 만으로 하고 미국과도 만으로 하더라고. 근데 한국에 보면 이게 한 만으로 살 그냥 공짜로 먹더라요. 맞아요. 아직도 39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잉태됐을 때부터를 맞아요. 알고 있는 거 세상 밖으로 나와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 걔가 그럼 돌잔치를 하지 말고 두돌잔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참고로 또 우리 같이 탈북에 왔어요. 예. 아, 그래요? 예. 몽골로 올 때 예. 들어갔는데 되게 야성미가 넘친 누나가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가지 공개할게요. 얘는요. 우리 여자들은 이게 당반이라 충 해놓고 여자는 위에서 자고 밑에 남자들 자는데 네네. 얘가 맨날 바람벽에다가 굴을 써요. 우리 인도 와서서 한국으로 인도 와서서 굴을 자꾸 쓰냐고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지금 보면 기도문 같은 거를 자꾸 낙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할 때부터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 이제 알았어요. 예. 탈북하기 인도 와서서 막. 그러면 크리스찬이셨나요? 아니 당시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수용소에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 그렇지. 크리스찬이 송도다 이 뜻을 몰라가지고 그렇지. 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믿는다 이거밖에 없었고 또 당시 동생하고 이별하고 저는 북송됐었기 때문에 동생이 남한으로 가다가 이곳을 걸쳐서 갔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게 네. 또 동생이 저는 가다가 혹시 잡혀서 다시 북한 갈 수도 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 그렇다 해도 괜찮은데 동생만 무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쓰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그걸-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예, 무사히 도착하고 네. 또 그때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동생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고. 근데 그날 진짜 9분 안고 한참 울고 네, 2년 맞아요. 몽골에 계시던 분인데 이게 네. 학교 오신 분이어가지고 동생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뭐 교회에 이런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가서 우리 오빠 자 정치구성소 갈 건데 죽지만 않게 통일될 때까지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여동생이었어요. 네, 네. 내 동생이었어요. 아, 지금 지금도 막 눈물을.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딸. 네. 아유, 너무 대단하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싸우기도 싸우죠? 네. 아니, 어릴 적엔 너무 많이 싸우는데 맺혀서 그런지 지금은 싸우진 않는데 동생이 좀 워낙 똑부러지게 회사가 사장님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셔가지고 엄청 진짜 은혜롭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해요. 결혼식 때도 그 사장님 사모님이 이게 엄마 아빠 자리. 엄마 아빠 자리 해주실 그렇구나. 정도로 그렇게 눈물 나게 감사하죠. 오지현 씨네 형제는 아직도 싸우시나 봐요? 누나 볼 시간이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네, 북한의 그 특수부대 폭풍군단 출신이라고. 저희는 뭐 해병대 이런 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봐요. 폭풍군단? 한국의 TV로는 처음 나왔었던 게 태양의 후예였습니다. 태양의 후예 보면 11군단, 11폭풍군단 안정준상이라고 나옵니다. 송중기 씨. 네, 송중기 씨하고 나왔던 일부에서 그 드라마. 같이 붙어서 네. DMZ, MDL 상하에서 같이 군사분계선에서 싸우는 예, 단도 가지고 나이프전 하던 그분이 저희 부대. 그러면 최전방인 건가? 아니요. 그 후방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적 후방에 침투하는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말하면 특전사 같은 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 공개도 안 돼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부대인데 우리도 뭐 예, 그런 예. 부대 처음 들어요. 김정은이 시찰을 할 때마다 630대 연합부대라고 해가지고 단대호로 이렇게 부대명을 자꾸 바꿉니다. 나오는데 정확히는 그냥 11폭풍군단. 옛날에 어르신들은 경보교도지도국이라고 알고 있었고 7번 교도지도국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네. 이름을 계속 바꿔요. 예, 초기 멤버가 누구시냐면 김신정 목사님이라고. 네, 김신종. 김신주 사건. 예, 남한에 침투한 그 간첩. 또 가해를 절단해놨으니 그걸 넘어와서 그 다음에 민징을 건네기 전에 석벌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나라 그날 갈 때까지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한에 침투한 그 예. 간첩. 네, 네. 그분이 저랑 고향도 한 같은 고향. 저는 청진 포항이고 그분은 청진 수남이시고. 초창기 멤버셨던 분. 공길이 오빠가 다녔던, 그러니까 군사복무 했던 데가 폭풍군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저희 아빠가 이제 스키 부대인데 저희는 유고사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노동신문이나 뉴스에는 저희 부대가 정확하게 제가 호칭은 못 밝히지만 유고사 군부대라고 나왔어요. 근데 유고사가 아니거든요. 스키를 타고 다니나요, 그 네, 부대는? 스키를 항상 타고 여단장까지도 다 그럼 탑니다. 여름에는 못 네. 타겠네요? 여름에는 대신에 산악 자전거를 타요. 여름에 자전거 저희가 자전거 네.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서로 자전거 부대예요? 쌍방으로 네네. 같이 배우는 게 뭐냐면 오. 자전거 부대가 그냥 아니고 특수부대입니다. 아, 특수부대. 그런 거 이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또 어디서 만드냐면요. 청진 수송 정치범 수용소에서 맞아요. 정치범 그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보면 네. 정치범들, 양심수들이 앉아서 그 직접 손으로 그 갈매기 자전거를 만들어 파는데 갈매기 자전거요? 예,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 산악 할수 있게. 자전거. 네네. 자전거를 그냥 접이식으로 하면 한 25km 정도 됩니다. 박스 네. 한 박스 되는 거에다가. 무거운데요? 엄청 예. 무겁죠.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있는 항, 공항,
그리고 뭐 군수품 창고라든가 그다음에 철교 교량 이게 할주로 이런 걸 다 폭파시키고 깡패 부대네, 깡패 부대. 이게 특수부대인데 이제 지금 웅길 오빠 그 체력을 딱 보시면 키도 작고 굉장히 다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키나 자전거를 타려면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충성심이 뛰어나고 일단은 체력은 딱 이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군대 아저씨들이랑 살아왔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네. 보면 체격이 딱 이렇고 저희 아빠도 그래요? 작으시거든요. 단단하시고. 네, 그래서 낙하산 잘 떨어지고 자전거 잘 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폭풍 여단 자체가 아무나 오는 그런 부대가 아니에요. 오지원 씨는 자전거 잘 자전거 잘 타는데 타잖아. 체력이 안 되네. 안 돼. 너무 키워서 안 돼. 한 80km, 아니 800km 탈 수 있어요. 자전거. 낙하산을 못 타요. 안 돼요. 800km를 타기만 해요. 북한에서 오지원 씨 군대 나갔다면 나처럼 대독산 처소에는 내보낼 수 있어. 꿀 쏘면 다 맞을 것 같아. 너무 잘 얼굴 보여야지. 맞아요. 북한에서 그랬어요. 막 남조선에서 우리나라를 헛뜯으려고 뭐 우리나라 군대들은 호약이고 작고 막 이렇게 비꼰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작고 단단하고 전투력으로 준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걔네들이 목표판이 크기 때문에 총을 더 잘 맞는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로? 네. 너 여자들 거기다 배치할 때는 내가 최전방에 있었잖아. 키도 크고 나처럼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런 것만 싹싹 골려다 앞에다 놨다니까. 왜 앞에 있었어요? 그래 앞에 있었지 내가 11년 동안. 아 진짜. 왜 오지원 씨도 다 봤어? 일단 뭐 이 남한 침투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섬뜩한 그런 것도 있는데 특수부대라서 훈련 강도도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고 목사님도 민경 쪽에서 군사복무하신 민경도 북한을 말하면 특수부대거든요. 네.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훈련 강도를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냥 한 무기장구리 35kg 하고 뭐 40리 강행군 같은 건 기본이고 제일 힘들었던 거 보면 아마 여기처럼 뭐 다 준비가 된 안전고리 이런 게 다 있는데 저기 내필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막 강화 훈련 같은 거 할 때도 한 5m 상공에다가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로 착지를 하는 착지점을 찾아가지고 떨어지는데 잘못 떨어지면 막 다리 부러지고 막 허리 나가고 뭐 제가 죽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훈련은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군복무를 네. 10년을 했는데 민경에서 네. 북한에서 훈련은 아주 그 정말 생존하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뭐 산에서 뱀도 잡아 먹어야 되고 쥐도 잡아 먹어야 되고 어쨌든 예 각종을 다 배워야 되는. 특수부대 출신이면 사상교육 같은 것도 정말 투철하게 중요하지. 맞지 엄청 않을까 중요하지. 싶은데 예. 근데 사상교육에 이렇게 단단히 무장이 돼 있었을 텐데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셨는지요? 저희 부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폭부대입니다. 와서 먼저 터뜨리고 그게 뭐 생화무기라든가 아니면 TNT 들어 이렇게 C4 죽어라. 같은 특약 포격 가지고 와서 그냥 터치고 죽으라고. 울리에 소리만 울리면 뒤따라 우리 부대가 들어와서 다 정령하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목숨. 그러니까 뭐 당과 수령 조국가인민을 위해서 맞아요. 언제든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지금도 약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때는 죽어도 되는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상교육 누구를 위해서 또한 죽는가가 다 바뀐 거지. 그렇죠. 그치. 주님을 위해서. 예, 죽는 지금은 거야. 하나님 위해서 난 언제든 부르면 난 예수님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인데 일개 독재자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예, 근데 참 북한도 또 하나의 거대한 악마 사단의 종교. 예 그쪽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세뇌가 됐던 것도 참 빨리 내가 빠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이 맞지. 아닐까 이렇게 잘하셨어요. 생각을 하고 네. 어머니 아버님은 북한에서 어떤 일 하셨나요? 저 아빠 엄마가 두 분 다 의사셨어요. 의사들 자체가 공무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급제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내가 급여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예, 더 내가 근데 단 하나가 있다면 이게 고난의 군으로서 힘들어지니까 의사들이 비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왕진을 부르고 네.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주사도 못 놓고 주사 사려면 또 시장에 나가서 주사를 사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7년도 고난의 행군이 지금 한창 시작됐을 때 평양 고모 집에 가고 중앙당 학교라고 해서 아빠가 이렇게 재교육 받는 게 있었습니다. 교육 받으러 차 타고 같이 가셨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내려오시다가 그 뭐 교통사고. 예, 이게 가을비 내린 날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제 생각엔 지금 제가 나중에 군대 가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군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제가 군대 나가 보니까 지나가다 거의 강도입니다. 맞아. 군인이 다 강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돈을 들고서도 뭐안 세우면 그냥 돈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를 세우라 하면 세웁니다. 그럼 세우면 들어가 차 안에 뭐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강탈하고. 빼서 강탈하고. 근데 이게 좀 강탈하는 양이 너무 어마어마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 미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올해도 운전을 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셨다. 근데
일단은 다 전소됐다고 제가 그 돌아갔을 때 못 가봤습니다. 동생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기차로 가려면 맞아요. 한 일주일, 6일, 7일 걸리는데 어떻게 17살 어린 나 16살이었고 아이고. 동생은 12살이었고 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북한 정권에 좀 되게 이 분노라고 할까 이런 증오심이 많았었고 난 진짜 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뭔가 탈북의 계기가 있었나요? 그 돌아가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꽃제비가 되냐. 그래도 집에 뭐 먹을 것도 쌓아놓고 있었을 건데 하는데 솔직히 전기도 없고 뭐 뗄 것도 없고 하니까 다 그냥 밥 해먹기도 할 줄도 모르니까 다 팔아먹었거든요. 돈 있는 거 다 거의 하이에나 무리들입니다. 이게 도둑놈들이 또 다 훔쳐가고. 사람 있는데도 와서 막 그냥 입 다물게 하고 다 뺏어가고 집안에 다 털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없어 마지막에 그 집도 팔았습니다. 북한은 국가집인 뭐 못 판다 하지만 다 되거든요. 몇 달 이렇게 살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진역에서 이렇게 꽃제비를 쳤습니다. 아까 쉰 김밥 말씀하셨는데 밥이 쉬면 너무 많이 쉬면 달게 됩니다. 달달하게 됩니다. 풀이 일고 그것도 같이 동생하고 나눠 먹고 탈이 안 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한테 마지막 사준 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 네. 그 신발을 너무 배고파가지고 둘이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그걸로 이렇게 퐁퐁이 떡이라고 해서 사 먹고 국수도 사 먹고 동생한테는 이게 장화 자른 슬리퍼 신겨주는데 그때 되게 눈물 나가지고 나중엔 제가 한국에 와서는 꼭 내가 이쁜 신발 하나 사주고 싶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주셨어요? 사주지 못했어요. 그냥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신발 사줄까 하면 아니 그냥 뭐 냉장고 사줘 막 그러더라고요. 신발에서 냉장고요? 감동 확 들어왔다가 냉장고로. 그때 이제 되게 그 악명 높기로 유명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잡히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려 했으면 한국을 왜 가려고 누구를 통해 조사가 다 하게 되면 북한에 넘어가면 그 온송보위부에 넘어가는데 온송보위부에서도 두 가지가 분류됩니다. 직결소 노동 단련대로 보내고 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행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얘는 그게 국가보위부 예신국 구리소라고 해서 장생이라는 곳에 이렇게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철바지 입히고 무릎 딱 꿇고 앉아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딱 있어야 되고 뭐 하루에 한 2시간씩 나가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라기보다 일을 시킵니다. 나가면 그 2시간 동안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은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중국에 와서 그 고모가 전도사 하셔가지고 고모한 데서 성경책하고 성경 테이프, 찬송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몰래 듣다가 그분은 또 이렇게 와이프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보위부에서 아마 너가 신고하면 자식들이랑 너는 다 무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고를 한 것 같다 하는데 그 형님 자체가 원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를? 예, 와이프나 원망 안 하고 그분도 특수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엄청 사납게 생겼는데 되게 온화하신 거예요.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형님 나가셔가지고 항상 면식을 이렇게 퐁퐁이다가 찰떡하면 배에다 이렇게 차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잘 때 되면 자는 거 깨웁니다. 깨우면 입안에다 몰래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넣어주시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형 지금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그냥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입에 넣으시고 항상 노래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노래 하는데 너무 그게 너무 막 그때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차피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꼭 살아나갈 거야. 형이 면식하는데 제가 한번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그때 장교가 총 탁 차고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형 같이 우리 저 장교 쓸어눕히고 죽이고 저 총 가지고 우리 가자. 가면 우리 살아날 수 있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까 한번 싸워보고 죽자 하는데 아니 형님 안 가신다고. 너는 꼭 살아나가. 나는 그냥 안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왜 저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가시는 걸 아시면서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죽을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웃으며 가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일단 그때 그 부분 그 형님 도움으로 탈출을 했었습니다. 몸에 힘이 생겼는데 또 잡혔습니다. 또 됐어요? 탈출도 잘하고 잡히기도 잘 잡히더라고요. 제가. 북한 사람들은 그런 재주는 잘 다 있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그 청진에 또 악명 높은 농포 직결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으면 한 달 버텼다면 잘 버텼다는 곳인데 제가 여기서 넉 달을 버텼거든요. 진짜 몸무게가 37kg 나가더라고요.
피했다기 뼈만 있는 막 이게 거예요? 항문으로 주먹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내가 몸무게 3분의 1인데 화장실 가고 싶다 할 때는 이미 이게 직장 간략근 조절이 안 돼서 이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그 무슨 뭐 허약 1급, 허약 2급 예, 뭐 예. 그거 허약 3도, 허약 3도도 아니고 영양제. 이걸 허약 그냥 죽기 전이어가지고 그때 몸에 이가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500마리였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 세는 게. 근데 문제는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놓고 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힘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돼. 잡아서는 지고 있다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는 게 자는 건지 그냥 기억이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런 애가 깨나면 살았구나 할 정도의 영양실조 상태였는데 그때 그 돌아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 발 보고 이게 까치다리 같다고 어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상상이 약했는데 안 돼. 근데 너무 막 죽게 되니까 그때 마지막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인데도 하나님 저 죽는 게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타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이 그 몸이 뜨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배고픕니다 하나님하고 저 죽는 게 안 두렵습니다. 죽겠는데 죽기 전에 진짜 한 끼만 배 터지게 먹고 싶은데 터지게 먹고 싶은 것도 같은 마음이야.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 이 팝을 이런 접시에 그냥 아작 담고 감자 한 잔 실컷하고 김치만 실컷 이 세 가지만 실컷 배부르게 먹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다음 또 정신이 이러는지 모르는데 한 3일째 됐는데 피시피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밥을 날라뒀어. 근데 식당을 오래 해가지고 진짜 피쳐가고 갔는데 진짜 내가 나에게 감자 반찬이요? 예, 똑같은 밥하고 감자 반찬. 그 식모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먹다 흘린 면회 온 사람들이 먹다 흘린 까만 누룽지를 내가 주워 먹어도 막 뭐 먹는다 해가지고 막 맞아대고 내가 그렇게 하던 악랄한 식모였는데 어느 날 밥을 쑥 내밀고 감자 반찬 넣었는데 야 옹기 여기 와서 이거 먹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니까 이거 그냥 몰라 묻지 말고 먹어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밥을 그냥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매일 그 밥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며칠요? 내가 도망칠 때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탈출할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식모가 너 그렇게 먹다 이게 탈나서 죽는다 하는데 그게 다 살러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먹은 게 아니고 맞아. 퐁퐁이 떡이라고 이렇게 가루떡이네 미숫가루떡 같은 건데 그걸 이만 머리통만한 걸 주는데 그것도 다 먹어. 누가 준지도 모르고요? 예, 뭐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그때는 몰랐어. 다 먹었는데 그대로 살로 찌는 겁니다. 근데 아마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렇게 면식을 넣어주신 그 분이 그 고집교소에 또 같이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오자마자 한 3일 만에 이틀 만에 나갔는데 백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중국 사업하다가 잡혀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편지 속에다 편지를 주신 게 근데 그 안에서 너를 봤는데 나도 모르게 너를 왠지 내 친동생 같고 너무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면식을 넣어준다고 혹시라도 너 살게 되면 형 여기로 와 하고 주소를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서 이렇게 웅길 씨를 봤을 때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체격도 작고 왜소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한국에서 떠돌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막 몸이 살이 찌고 나도 이렇게 살이 쪘는데 나도 왔을 때 51kg에 왔는데 제 나이를 몰랐었어요. 내가 진짜. 워낙 체격이 좀 왜소했으니까. 예. 탈출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좀 이어주세요. 제강소라고 해가지고 성진에 가면 제강소라고 있습니다. 네. 제철 제강하는 제강소가 있는데 이 제강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랑 온실용 꽃을 피울 온실을 만들 네, 브로커를 네. 찍었거든요. 근데 이 찍는데 죄수들을 가만히 안 냅두고 거기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다 컨테이너 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게 경찰이 다 지키고 있고 몸이 약하고 다 죽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힘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없는 척 앉아 있어요. 일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냥 옆에 바로 또 이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 화장실 가겠습니다 해서 화장실 갔거든요. 여기 한국에 가면 저 한강에 가니까 비슷한 네, 네. 부분이라고. 이동하는 거? 화장실. 아. 근데 여기는 그 변기가 아니고 옛날 수세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멍만 이렇게 있는 건데 내 머리가 푸세식이라고. 푸세식 화장실. 근데 뭐 몸이 빠지거든요. 그때 제가 37kg여서 지금은 아마 막힐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37kg여가지고 너무 많으시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비가 갑자기 밖에서 쫙 네, 네. 소나기 같이. 근데 소나기면 솔직히 몇 분, 북한의 소나기는 한 5분 내지 그래. 길어야 30분이거든요. 잠깐 끊거든요. 근데 이게 안 끊습니다. 5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기회다. 기회구나. 네, 기회다. 그 다음에 그 바지 바로 입고 바로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인분을 자꾸 푸기 때문에 안에 이게 말라 있거든요. 거의. 근데 그래도 좀 차 있는 게 한 무릎을 좀 더 딱 보니까 그렇게 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깊었다 해도 저는 빠졌을 거지만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하니까 그래가지고 부식 변기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네. 빠진 거. 완전히 네,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유, 네, 다 빠지니까. 그 독이 있다 그러던데. 예, 그 독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어차피 이래 죽을 거 저래 죽을 거 뭐 네. 독에 죽든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다행히 깊지 않고 한 배꼽 아래 정도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똥이고 뭐고 사는 뭐 먹으라도 아우. 먹을 판인데 지금 도망치기 위해서는 살 수 있다면 뛰자. 우와. 뛰려고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다리에 이미 진짜 먹고 있었으니까. 특대나는데. 그 다행인 게 얘네가 그 죄수들을 지켜보느라고 내 쪽 화장실 쪽을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또 비가 안 멈춥니다. 될라니까. 다 씻겨 내려가겠다. 씻겨 내려가는 것도 씻겨 내려가는 거지만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뭐 우산이라든가 이거 우산이 비옷 있냐? 이런 예. 게 아니면 뭐 칸막 이런 게 비를 멈출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 자체가 안 돼서 비 오면 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근데 거기를 팍 뛰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뛰어가는데 그게 다 씻겨 나가고 거기 가서 그 형님 집 주소 준 데를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 두드리니까 형이 내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나는 뺄 수가 없다. 뭐 아파트 1층인데 돼지를 집에서 키우거든요. 밖에서 키우면 다 조업질에 가니까. 근데 집에서 키우는데 그 돼지가 지금 팔고 나니까 자리가 돼지가 없었어요.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영양보충 다 하고 마지막 그 아빠 엄마 옷하고 상층 묻어놓은 그 묘소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묘소는 제가 못 와볼 것 같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출발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빠져나와서 뭐 비가 내리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영화 그 쇼생크 탈출의 명장면이 오버랩이 돼요. 감옥 나와서 그 비 맞는 장면 바로 이거죠. 떠오르는 거. 맞아요. 비 쫙 오면서. 네. 아니 근데 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탈북을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현재는 또 직접 탈북민들을 이렇게 위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세터민 라운지, 저는 스카이 라운지는 들어봤는데 세터민 라운지는 어떤 곳인지 너무 라운지인가요? 궁금해요. 예, 뭘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온라인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온라인 약간 동호회 같은 건데 저 작년에 이런 그 혹시 들어오셨는지 한송옥 모자 그 사막 그 굶어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탈북민 가족. 맞아. 그런 걸 볼 때 솔직히 한국에서 뭐 쌀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너무 생각하거든요. 안타깝죠.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서로 연락됐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치,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그냥 지금 현재는 한 7천 명 정도 회원이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많다.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한 4,500명 정도가 있고 탈북민만 있는 건 아니고 탈북민과 탈북민을 돕고 싶어하는 남한분들, 예, 영국 분도 계시고 미국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좀 소소하게 서로 나누며 사는 거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도움되고 나눔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모임인데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가끔 많이 모이고 서로 이렇게 예. 정을 주고받는 예. 그런 따뜻한 장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돕는 손길을 들으셨네요. 우리 예. 임글 씨가. 오자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희가 뵐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오자위어의 핫 코너 북한은 지금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남성 한 명이 전방 철책을 훌쩍 넘어 남측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 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을 포착해 수색 작전을 펼친 결과 4일 오전 9시 50분께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준비 태세인 진돗개 2를 발령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죠. 북한 주민이 직접 철책선을 끊고 넘어 들어와서 충격을 전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 탈북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 근데 진짜 그 북한 주민 우회인데 삼국을 이렇게 경유하지 않고 이게 사실 이렇게 철책선을 바로 넘어오는 거 요즘에 몇 번 있긴 했는데 사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탈북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추측하는지 아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일반 백석이 넘어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민경에 이제 소소하고 그 위에는 다 자체 철조망이 있는 그 위에는 다 지뢰 같은 말이죠. 한 정보에 3,000발을 심어요. 1m 하나 심는단 말이죠. 세상에. 지뢰를요? 예? 지뢰. 그 철조망이 어느 정도로 심을 하냐면 이게 음탕기가 있어요. 그 지가 다니는 거가 다 들려요. 쥐가 다니는 쥐가. 그리고 두 손을 전기선을 밟아야 죽잖아요. 근데 그거는 땅으로 지선이 있단 말이에요. 지선이 있으니까 두리를 대도 그 터져 죽는 거예요. 네. 많이 죽었겠네요. 그러니까 두더지도 그 땅을 파고 가다가도 그 이제 지선하고 그 연결돼서 죽고. 그러니까 두더지도 이렇게 죽고 쥐도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 주선아 씨는 기자시니까 또 보는 눈이 남다르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사실 그 철조망을 넘어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를 좀 주축해 본다면 북한의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있지만 북한은 항해도 사람이 국경으로 오려면 정말 힘들어요. 특별 증명서도 받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래도 한번 목숨 걸고 가보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진짜 강천아 씨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제 탈북을 막는 게 체제를 수호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북중 국경을 이제 휴전선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MZ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짐승까지도 사살한다는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이 코로나나 이런 그 유엔 제재 때문에 내부가 워낙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으로 탈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휴전선으로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휴전선은 정말 국소수에 길 아는 사람만 이제 갈 수가 있고 북한 내부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탈북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대체 예수 믿는 지하 교연을 지금 제가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부니까 북한 돈으로 5,550원을 받아요. 근데 시장에 쌀값이 6,000원하고 콩기름 한 병에 12,000원, 돼지고기 1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 교인들한테 이제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는데 90% 이상이 보고 김일성 사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그 험바지에다 쇠천을 달아서 기어줘도 이게 저기 터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전 세계에서 그 도와줘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윗사람들이 그걸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국가 예산이 40%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 저도 얘기를 굉장히 들은 게 많죠. 북한 그 내에 있는 그 지하 자원이 그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주랑 맞먹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매장된 자원이 풍부하고 우린 또 기술력이 있고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좀 통일이 시너지가 엄청날 텐데. 최근 북한을 둘러싼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북한을 둘러싼 그 충격 사건들. 그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목포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47살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국은 이튿날인 그제 오후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관계에 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모두 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던 군사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 불행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많은 뉴스에 올랐던 그 사건이었죠. 월북이다, 뭐 표류다,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데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 강철환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무지막지한 정권이라고 해도 이제 사람이 오게 되면 물어보거든요. 너 왜 왔냐? 그럼 내가 이제 그 북한이 좋아가지고 내가 월북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그 취득을 해서 조사하고 거기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월북이 아니고 나는 사고로 왔다. 나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상부에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공화국을 동조해서 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없애치워라. 네?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누가 지시했냐가 이제 중요한 관점인데 북한은 이제 해외에 관련된 그 어떤 사건도 군단장이나 총참모장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최고사령관 1호로 올라가서 김정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근데 뭐 아직은 이게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제 아직은 정확한 규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남북한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희가 이념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사실 그들이 북한을 찬양해서 김일성 대원심의 품에 너무 그리워가지고 남조선 사람들인데 들어왔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딴 곳에 이렇게 닫힌 구역에다 모아놓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체제 선전용으로 써먹었어요. 근데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만약에 저분이 정말 월북하려고 올라갔다면 정말 내 집에 바로 자기 발로 굴러들어온 복덩어리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념 전쟁을 제일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네, 이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라. 우리 사회주의 조선의 우월성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찬양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선전용으로 아마 전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를 시켰을 거예요. 김정은이 명령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김여정의 가능성도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여정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북한에. 그래서 김정은 건강이상설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김여정이 이때까지 보여준 거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감정으로 막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김여정이나 어쨌든 1호는 분명해요. 1호가 사살해라 하니까 사살한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걸 지금 북한 체제에서는 정말 비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이 사람을 써서 아마 좀 사용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살했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죠. 아, 저는 그 구명조끼를 입었잖아요. 네. 근데 북한까지 헤엄쳐서 갈 수가 안 돼요. 그 거리가 안 돼. 바다 나가보세요. 날바다가 얼마나 사나운데요. 네,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김정은 이분이 그 이제 공무 집행 중에 사고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맞아. 구명조끼를 그런 입고 것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해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훌로 간 거죠, 거기까지. 네. 두 번째 미스테리한 건 이분이 공무원증을 놓고 가셨어요. 만약에 북한을 들어가려면 내 신분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봐라.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무원이었다. 그러니까 너네 제도에서 내가 필요할 거야. 북한이 납북자를 잡을 때도 항상 그 기준이 있어요. 써먹을 만한 사람. 그럼 설아 씨는 되게 여러 가지 또 경험이 있으시다고 되게 얘기했어요. 저 기자로서. 그것도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 사살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개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네끼리 사살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꼭 상부에 이거는 북한에 그냥 지울 수 없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는 없다. 극도로 지금 예민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부에서 인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시기에 김정은이 방침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우리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그렇죠. 명령이 있긴 예.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의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 남한에 대한 그 환상이 높아지고 남쪽으로 관련 열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잠재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 내부의 어떤 민심도 한번 강하게 한번 때리고 그리고 남한에 대한 메시지도 남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어떤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북한을 둘러싼 충격적인 뉴스 다음 사건 함께 보시죠. 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 잡이배에 타고 있다 납포가 됐는데 조사 결과 북한에서 모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을 헌법상 잠재적 국민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국적을 취득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입니다. 추방된 주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내비쳤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아유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이 강제 북송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같은 그 탈북민의 입장에서 충격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울었어요. 아, 너무 맞아요. 너무 속상해서. 속상해가지고. 그 둘이 몰랐대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눈을 그 가리고 갔죠. 눈을 가리고 판문점까지 갔는데 판문점에서 이거 돌아갈 때 눈을 딱 뜯었대요. 주저앉았다고. 벌써 근데 주저앉잖아. 제가 탈북할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탈북했는지 그때 다시 정말 똑똑히 기억이 났거든요. 제 바람이 한 가지 있으면 그냥 총살로라도 그냥 쉽게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어머니 동생 다 굶어 돌아갔는데 씻지도 못한 사람. 아, 정말요? 북한은 평양이라는 거는 오직 우리 아들 사형제 중에 저까지 다 평양에서 대학 다니고 평양에 살았어요. 저도 부모 형제 다 굶어 돌아가는 걸 보고 저도 죽지 못해서 넘어왔던 사람인데 북한에는 배를 타려고 해도 어부가 되려고 해도 6촌까지 성분이 좋아야 탑니다. 맞아요. 그런 나라에서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탈북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평양시도 실제는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일반 부대에서 굶어 죽고 용장 실종 나가는 게 한 개 대대 500명 이상이 그냥 그저 없어진 거예요. 그러지. 굶어 죽어서. 네, 저는 그런 것만 치료하다 왔어요. 10년 동안. 네. 네. 참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탈북자 강제 송환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정한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뭐이냐 이거예요. 뭐 평양 봉숙의 칠골교가 저는 평양 칠골교 봉숙에 다 가봤어요. 평양 대학 다니다 보니까 갔는데 평양 백성들도 봉숙 칠골교에 못 들어갑니다. 쳐다도 안 봐요. 못 들어가요. 다 긴비 서고 주일날도 예배를 안 드려요. 맞아요. 거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우리 오지현 씨하고 박슬기 씨는 오늘 녹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오자유를 또 꽤 했고 그리고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사실 제가 모른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진짜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에 지금 계시는 우리 많은 진짜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조금 더 좀 진심을 다해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또 예, 그 은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이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손으로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상황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아마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건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냐?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어떻게 우리의 그 신앙들을 다시 한번 쇄신시키고 우리 교인들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바로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비난해서 되는 일들은 안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이 정말 그 무릎 꿇으면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그 백성이 어떻게 무릎 꿇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정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좀 답답하고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잘 살아서 자유가 변하고 그들이 의식이 변해가지고 독재정권이 항거할 수 있는 큰 동기라고 생각하니까 탈북자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한국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응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우리 돌아보면 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최고모 목사님 기도 제목을 듣고요. 저희도 또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또 우리 탈북민들 위해서 북한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네. 하나님 말씀에 그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거 없이는 이 세상 지은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타까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그다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복음 통일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을 둘러싼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 자유연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연! 북한에서는 단순히 북한 체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청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학부모 김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함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너무 감동이고 정말 좋아요. 어디 가요? 어린이집 가야지.